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팀 입학사정관 이선희입니다. 이민년 흑호랑이해가 밝으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지와 각오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국대학교도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3학년도 주요 전형 안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시메이트 건국대학교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건국대학교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60% 그리고 정시에서 40%의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크게 증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5명의 범위 이내에서 줄어드는 전형도 있고 늘어나는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수시 전형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건국대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친구들은 6개의 카드 모두를 건국대학교에 쓰셔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시의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에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교과 70%에 서류평가 30%를 반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폐지를 했고요. 이렇게 서류평가를 반영한다는 것은 내신 성적만 우수한 학생을 건국대학교에서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도가 높고 성실한 학생들을 그리고 전공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이 기존 지원 자격뿐만 아니고 경찰 공무원의 자녀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의 전형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전년도에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의 학생을 걸러서 2단계 때 면접을 보고서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과감히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70%와 교과성적 30% 일괄 합산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하랴 또 지방에서 면접 보시려고 서울로 올라오시랴 고생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면접으로 인한 부담 조금 덜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수, 영사과 그리고 한국사의 전 과목을 가중치 없이 100%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단 예체능 계열에서는 국어 50%, 영어 50%만을 반영을 하고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할 때 단순히 기계식으로 산출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자연계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연계 친구들은 수리 논술만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중에 KU 체육특기자의 경우에 육상의 지원 자격 일부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모집 요강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변경 사항인데요. 먼저 군 변경이 다소 있습니다. KU 융합과학 기술원 산하의 4개 학과에서는 기존의 다군에서 모집하던 것에서 나군으로 변경이 되었고 산업디자인학과는 반대로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영화학과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수능 KU 일반 학생의 예술디자인대학 예체능 계열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국어를 50% 반영하던 것에서 비중을 10% 낮춰서 40%로 반영을 하게 되었고 반대로 영어 성적 비중은 15%에서 25%로 높아진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전형별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341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교과 성적 70%를 정량평가로 반영을 하고요. 30%는 서류평가, 정성평가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학교장 추천 명단이 있는데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학교장 추천 명단은 추천서의 형태가 아니라 접수 기간에 교사분께서 사이트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성적 산출 시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평가의 정성평가 요인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2가지 형태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단계별 전형으로서 면접을 보는 전형,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인데요.
먼저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는 KU 자기추천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는데요. KU 자기추천으로 795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20명을 모집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1단계 때 서류평가 100%로 3배수의 학생을 선발을 해서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은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점수 30%의 합산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을 하시되 저희가 사용하는 문항은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공통문항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여기에는 총 5가지 유형의 전형이 해당하겠고요. 사회통합 37명, 기초생활 및 차상위 63명, 농어촌 학생 104명, 특성화 고졸 재직자 136명, 특성화 고교 졸업자 22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이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요. 서류평가 70%, 정성평가, 그리고 교과성적 30% 정량평가에 합산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올해 434명을 모집을 하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하셔야 하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인문계는 2개 등급 합이 4, 자연계는 2개 등급 합이 5, 수의예과의 경우에 3개 등급 합이 4가 되시면 되는데 건국대학교 지원하는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셔도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에서 올해부터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리 논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매년 7, 8월경에 모의 논술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이 모의 논술의 출제 경향은 그 해의 실제 논술과 가장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논술고사를 준비하신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모의 논술만은 응시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꼭 모의 논술 응시하시고 이후에 출제자의 논술 특강도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기 실적 전형인데요. KU 연기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 1단계 때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25배수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2단계 때는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기 실기를 보게 되는데요. 실기고사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2단계 실기고사를 잘 보시면 1단계 때의 교과 성적은 반영이 안 되니까 일단 1단계를 통과하시면 실기를 잘 보시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리고 KU 체육특기자의 경우에는 총 13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각각의 종목별로 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집 요강에서 추후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1단계 때는 경기 실적 100%로 6배수의 학생을 선발을 해서 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대상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단계 최종 점수는 출석 5%,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15%, 그리고 면접고사 성적 30%, 그리고 1단계 성적 50%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기 실적 전형의 경우에 교과 성적 산출 시에 진로 선택 과목 역시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정시입니다.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과 선발 인원을 보시면요. 가나 다군에 각각 559명, 707명, 95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요. 인문계 자연계는 군과 상관없이 전부 100% 수능으로만 선발을 하고요. 예체능계의 경우에는 역시 군과 상관없이 수능 60% 그리고 실기 40%의 총점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 지원 여부를 궁금해하신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문계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수능에 어떤 과목을 응시하든지 간에 제한 없이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자연계 준비하시던 친구들이 인문계 지원하실 수 있겠지만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의 과목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지만 자격이 생기시고 탐구 영역 역시 과학 2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셔야지만 자연계로 지원하실 수가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이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문계도 1, 2로 나뉘어지고 자연계도 1, 2로 나뉘어지고 예체능계도 올해부터 2개 계열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인문 1과 2의 차이는 수학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문 2부터 보면 경영대학과 부동산학과, 정치외교, 경제, 행정, 국제무역, 응용통계학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문 1은 방금 열거한 학과들을 제외한 인문, 어문, 사범계열 등의 학과들이 해당하고요. 인문 2 학과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수학 기초가 필요한 학과들이기 때문에 인문 1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중이 5% 더 높은 대신에 국어는 5% 더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연 1, 2의 차이는 수학 물리 기반의 학과인지 아니면 생명과학 기반의 학과인지에 따른 차이인데요. 자연 1에는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의 전 모집단이 수학교육과 그리고 KU융합과학기술원 산하의 몇 개 학과가 해당하고요. 자연 2에는 주로 생명과학에 기반한 학과들과 수의예과 그리고 생명과학 기반은 아니지만 건축학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 1에서는 수학 반영 비중이 5% 더 높은 대신에 과학이 5% 더 낮게 설정되어 있고요. 자연 2에서는 반대로 수학 반영 비중이 5% 낮고 과학이 5%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체능계 수능 반영 방법이 2개의 세부 계열로 나뉘어 달리 적용되는데요. 예체능 1은 예술디자인대학 소속 학과들, 그리고 예체능 2는 사범대학 소속 학과들이 해당해요. 예체능 1과 2의 차이는 국어 그리고 영어 반영 비중에 있는데요. 예체능 1에서는 국어 40%, 영어 25%를 반영하는 반면에 예체능 2에서는 국어 50%, 영어 15%를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 전형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도움되셨나요? 이 내용은 우리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내용에서 큰 변화는 아마도 없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모집 요강 통해서 세부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란 당부를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Q&A 또는 입학처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세요. 그 외에도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학 전형이나 학과에 대한 생생한 정보뿐만 아니라 합격 수기와 대학 생활에 대한 선배들이 직접 얘기해주는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선희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년에 건국대학교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형 방법이 바뀌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바뀌었으니 이 부분을 잘 염두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하시면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보다 1명 늘어나서 341명 선발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의 대표적인 KU 자기추천 전형은 전년도보다 5명 증원돼서 79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형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었고요. 정성평가 요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평가 30%를 합산해서 일괄 합산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성평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받고 있지 않고 학교장 추천 명단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자세한 추천 방법에 대해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평가에서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정성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에 있는 다른 항목들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두 가지 평가 요소로만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 전형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계별 전형에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KU 자기추천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점수 3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 인원을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괄합산 전형은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통합, 기초생활 및 차상위,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에 해당되는 전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70%와 학생부 교과 30%를 합산해서 선발을 합니다. 서류평가는 정성평가 70이고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등급을 정량으로 반영하는 거 30%가 합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해당이 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 또 고교에서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우리 건국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충분히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이런 학생이라고 생각되신다고 하면 자신감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 평가 요소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 요소가 3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배점이 있고요. 300점, 400점, 300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고, 건국대학교에서는 평가 요소별로 7등급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학업 역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의미하고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평가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세부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의 교과목의 성적이 적절한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성적의 적절성이라고 하면 내신 등급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교과학습 발달사항 내에 있는 이수자수, 이수단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내신 등급, 성취도 비율, 이러한 수치들을 다양한 면으로 정성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학생이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성취 수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충분히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본 교과목 외에도 그 외의 교과목의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유난히 소홀한 과목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 와서도 학업적인 성실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함께 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어떤지도 학업 성취도에서 같이 평가할 예정이고요. 학업 태도 부분은 탐구력과 함께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학업 태도에서 보시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주도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그 안에서의 성장이 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탐구력은 교과 활동 내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나 지적 관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들을 동아리나 독서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합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세 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이번 평가 요소에서 또 새롭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계열이나 전공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수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전공 관련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수한 과목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다 함께 병행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전공 관련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혹시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된 과목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자 합니다.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단계, 위계에 따라서 잘 이수했는지도 이러한 이수 노력에 포함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앞에 학업 성취도 부분도 있긴 했지만 특히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이 어떤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동일 교과 내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이 어떠한지, 같은 교과라 하더라도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 세 가지의 과목들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활동, 경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같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고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의 평가 항목을 다 갖춘 학생을 뽑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이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강점 부분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그 강점 부분을 평가 요소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나눔과 배려는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한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성실성과 규칙 준수도 학교 내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는 공동체가 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리더십은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또는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리더십은 회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시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다단계 평가 절차를 유지하여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서류평가 전에 회피 배제 또는 유사도 외부 경력 의심 문구, 지원 자격 심사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한 번 더 스크리닝하고 있고요. 서류 평가에서는 2명의 평가자가 1명의 학생의 서류를 독립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재평가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그 학생의 서류를 다시 평가하고 있고, 재평가까지 이루어진 여러 개의 점수 중에 최대 최소 점수를 빼고 나머지의 점수가 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됩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의 평가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 평가자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기업 공통 문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3번 자율문항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개의 문항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은 무엇인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성별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문항에서 지원 동기도 함께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율문항이 없다 보니까 1번에서 이 친구가 이 학과에 이 계열에 왜 지원했는지가 학습 경험과 같이 제시되었을 때 그 학생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항에 지원 동기,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한 탐색 과정 이런 부분들로 자신의 특성을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항은 단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거, 배운 점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좋고요.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느끼고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여한 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올해는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면 면접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데요. 2명의 평가자가 한 학생을 10분 동안 면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험생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개별 면접에서의 평가 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접평가에서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은 서류 평가 요소와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하는데 안에 세부 평가 항목은 서류 평가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종합적으로 면접에서는 5등급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나 가이드북에 보시면 전년도 각 학과별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질문의 예시를 학과별로, 계열별로 다 제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 가이드북, 그리고 전공 체험 관련한 학과 안내서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각 전형별로 준비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서 들으시고 건국대학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건국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꼭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a girl who's so fine, she's running laps around my heart. She's more than perfect, she's not the type to go play a part. She came and killed my whole life, and just like Mike Tyson, now I'm here seeing stars. I could take all of my time just trying to describe her. I don't know where to start. All my life I knew she's my baby. I can't hide it, making me crazy. Sometimes I close my eyes and dream about when we met in high school. And I've been trying to tell her this lately. She's more father rock in the 80s. I think about her when I sleep, like back when we were 17. Back when we were 17. Back when we were 17. I don't want nobody else, and I can't keep it to myself. Girl, you know you got me dreaming. We could be driving fast with your feet on the dash. You're riding by my side, leaving all our fears in the past. And anywhere you wanna see what we could be on the map. It's only you and me, nothing to prove for me, yeah. All my life I knew she's my baby. I can't hide it, making me crazy. Sometimes I close my eyes and dream about when we met in high school. And I've been trying to tell her this lately. She's more father rock
I think about it when I sleep, like back when we we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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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난 건대 갈 건데? 나? 공부할 건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진지하게 우정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할 거야. 강의실이나 도서관이 전부는 아니야. 상상 그 이상의 대학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테니까. 담장 너머까지 펼쳐진 캠퍼스. 학점도 스펙도 좋지만 책이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세상을 배우고 싶어. 건대에선 잘 노는 것도 인생 공부. 그래서 난 건대 갈 건데? 나? 놀아볼 건데? 여긴 노는 물이 달라. 내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놀 수 있거든. 뭔가에 미쳐본 적 있어? 짧은 청춘, 내 모든 것을 걸고 화려하게 불태워 볼 거야. 후회 같은 건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시시하게 놀고 싶지 않다면? 누구보다 열정적일 자신이 있다면? 끝장을 봐야 하는 너라면? 답은 이미 나왔어. 건대에선 공부마저 힙하지. 그래서 난 건대 갈 건데? 나? 꿈꿔볼 건데? 한우물만 파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왜 그래야 돼? 눈앞에 펼쳐진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잘 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거침없이 도전해봐. 가능성을 발견해봐. 한계를 시험해봐. 지금이 바로 그때야. 건대에선 모든 도전이 곧 나의 미래. 그래서 난 건대 갈 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의 전동석 교수입니다. 오늘 온라인 KU 전공 탐색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요.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일정을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제가 그 국제무역학과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진로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전공 특강을 할 텐데 주제는 이제 무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는데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 30분에 걸쳐서 제가 전공 특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요, 전공 체험을 한번 해볼 텐데, 국제무역학과에는 GTAB이라는 그 청년 무역 양성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공 이론 수업을 배우시고 그걸 실제로 수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여기 지금 멘토로 나와 있는 그 정민교, 그다음에 김성민, 김윤서 세 학생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데 아마 상업송장을 작성하는 것 같아요. 상업송장이라는 것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제품 이제 명세서라고 볼 수 있고요. 통관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죠. 즐겁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학교 또 향후의 진로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학과 소개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학과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과 소개를 하기 전에 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이죠.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요. 또 무역이라는 건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세계 8번째로 무역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또 이 무역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이 되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무역에 관심을 갖고 또 무역 전공을 선택한다 하고 또 국제무역학과에 국제무역학과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젊음과 열정을 바칠 만한 그런 학과고 전공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그 국제무역학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는 1963년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그 무역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하는 게 우리의 학습 목표고요. 국제무역학과에서 배우게 될 무역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죠. 경제와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 그런 무역을 필요한 국제화를 심도 있게 학습하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을 보면 전공은 이제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진로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모듈별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들을 수가 있는데 먼저 실제로 이제 무역을 실제로 행할 때 필요한 뭐 계약이랄지 운송이랄지 또 전자상거래, 전시마케팅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무역 상무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통상이나 국제금융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국제경제 분야가 있고요. 또 국제마케팅이나 해외투자 이런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국제경영 이렇게 세 분야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무역이란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외국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역 영어나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좀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학습할 그런 그 내용들을 로드맵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글로벌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나 삼성 이런 데 가서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1학년 때 이제 무역 원론을 들으시고요. 또 무역 계약. 그 다음에 2학년에 가서는 비즈니스 무역 영어나 그 다음에 또 무역 결제. 그 다음에 3학년에 가서 운송이나 보험. 그 다음에 4학년에 가서 서비스 무역이나 또 전시 마케팅 이런 그 과목을 전공을 선택을 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또 나는 국제 통상 전문가가 돼서 뭐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1학년 때 무역 원론을 들으시고 2학년 때 미시나 거시경제를 들으시고 3학년 때 가서 외환이나 금융 이런 부분을 들으시고 4학년 때 가서 지역경제나 무역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학과의 전공의 특성이라고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 실무, 경제, 경영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다. 과목의 다양성. 그리고 또 무역이란 것은 실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출 활동이나 이런 실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 외에도 이론 수업 외에도 어떤 과외 활동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뭐 많은 활동이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먼저 그 무역인의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정보나 이런 거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서로 또 친선을 갖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굉장히 소중한 자리죠. 그런 무역인의 밤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AP,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전공 체험에서 하게 될 그 GTAP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인데요. 여기에 이제 3학년, 주로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을 도와서 수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어도 발굴하고 해외 전시회도 참여를 하고 이번에도 상반기에 두바이나 또 라스베가스 또 일본, 태국 이런 데에 전시회에 이제 참여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전시회뿐만 아니고 알리바바나 아마존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 있죠. 이 마켓플레이스에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을 해서 실제로 수출 활동을 하고 계약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요. 또 요즘은 이제 전문가 시대죠. 예. 국제무역에서는 전문가라 하면 역시 관세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건국대학교는 관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무역학교에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관세사가 되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이나 맞춤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중국의 남경대나 텍사스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죠. 네, 거기에 유학을 하는 것을 또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무역인의 밤 사진이에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무역인의 밤을 하지 못해서 조금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배들이 오셔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또 친목을 다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GTAP 사업단이 해외 전시에 나가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그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수출 계약으로도 이루어지고요. 그런 모습들이고 또 꼭 그 비즈니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무역이라는 것은 타 문화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지에 나가면 거기에 그 문화나 뭐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학과를 졸업하려면 어떤 분야에 진출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제무역학과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과목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과목이 다양한 만큼 진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 또 중견 기업들 이런 데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해외 영업이랄지 마케팅 또 구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물류 유통업계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 현대상선이죠. 또 뭐 CJ 대한통운이나 대한항공 이런 물류 유통업
재료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역 유관기관,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 또 무역보험공사 이런 그 공기업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또그 은행에서 외환 파트랄지 아니면 외국계 은행이랄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관세사가 돼서 관세법인이나 관세공무원 이런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제무역학과는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일까요? 예, 일단 무역이란 건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론과 실무가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와서 정말 그 즐겁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굉장히 적합한 전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무역이라는 게, 무역은 전 세계를 누벼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나는 정말 해외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007 가방 들고 좀 이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국제무역과를 꼭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무역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면 굉장히 큰 강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외국어를 못하더라도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나는 정말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 앞에서 얘기하는 관세사랄지 아니면 뭐 금융의 외환 파트랄지 FTA 뭐 전문가랄지 이런 정말 전문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전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강국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4강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앞으로 수출 4강이 되기 위한 그런 주역이 될 텐데, 들어오셔서 정말 많이 배우시고 또 여기 있는 지도교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글로벌 무역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제가 그 무역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공 특강을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가난한 나라다 하면 생각하는 나라들 그 수준이었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수출 위주의 산업화 전략을 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출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산업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그 제조 강국입니다. 5번째 안에들은 제조 강국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수출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폈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림인데, 요즘은 이런 드라마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많은 학생들이 미생 드라마나 만화를 보시고 국제무역학과를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이제 이런 그 뭐 장거래나 오가장처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열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1964년도에 1억 불 달성을 합니다. 수출을. 그로부터 지금 60년이 좀 지났죠. 지금 수출이 6,500, 뭐 6,000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역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요즘은 무역 전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중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이 안보고 안보가 꼭 무역이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하고 그런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보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보호무역을 횡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패권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요즘 또 큰 이슈가 기후변화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인류의 미션이 지금 있죠. 우리나라의 그 주력 품목들을 보면 반도체,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아쉽게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변화와 무역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23년 내년도부터는 유럽연합에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수입품에다가는 탄소 국경세, 세금이죠. 일종의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런 시범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역의 방법이나 형태, 대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물품을 주로 무역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해외 직구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성장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대상도 물품에서 벗어나서 서비스랄지 소프트웨어, 뭐 영상, 여러분들 넷플릭스 이런 거 다운받아서 보시죠. 또 구글에 가서 검색하시죠. 이런 것들도 다 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상이나 방법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또 공정무역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문의도 해주시고요. 아마 공정무역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가? 전체 무역에서 공정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채 1%가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정무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가격이나 유통구조가 왜곡이 되고 있다. 이런 또 반론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나 생산자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따뜻한 무역,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공정무역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다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사주는 그런 시민 인식이 바뀌면 공정무역도 점점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무역 현황도 좀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여기 돋보기 보시면 우리가 수출 7위, 무역 8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홍콩, 일본 그래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나 홍콩은 중개무역이죠. 자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싼 나라에서 물건을 사다가 비싼 나라에다 파는 거죠. 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뭐 홍콩을 제외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5번째죠. 근데 이제 우리의 수출 성장 속도가 일본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수출 4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철강, 뭐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이런 죄송합니다. 잠깐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재 또 부품 소재 이런 중간재들이 많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 대상 국가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품목과 대상 국가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치중돼 있죠. 여러분들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그런 격언을 아시죠? 그게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품목도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소비재랄지 그런 쪽 서비스 이런 쪽으로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국가도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제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무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이게 무역이라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바꿀 역이에요.
뭔가 바꾸는 거죠.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물품을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이고,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국제적인 비즈니스다 보시면 되고요. 무역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럼 대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화로 받으면 좋겠죠. 예, 한국 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크게 드물어요. 그래서 무역을 할 때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달러랄지 뭐 유로화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통화를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원화와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죠. 그런 통화와 교환을 하는 것을 이제 외환이라고 그래요. Foreign Exchange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외화가 우리나라 들어오죠. 수입을 하면 외화가 유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수지가 발생하는데, 국제 수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국제 수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었죠. 예, 우리는 무역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무역 의존도가 70%, 80%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외화가 없다, 결제를 할 그런 통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누가 무역을 하겠어요, 그죠? 그럼 국가 부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무역과 통상의 차이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역학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 통상학과라고도 하기도, 학교마다 좀 네임이 틀리죠. 예.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과 통상의 차이를 얘기를 한다면, 무역은 주체가, 그 행위의 주체가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아는 뭐 현대나 삼성 그런 기업들이 주로, 물론 국가도 무역을 하지만 주로 무역을 하는 기업 주체는 기업이다. 그리고 통상은 반대로 이제 정부나 국가가 하는 거죠. 예, 통상 협약이랄지 뭐 정책 이런 것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무역의 특징도 한번 몇 가지만 보죠. 무역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해상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전 세계 무역의 약 8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5에서 70%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선이 지금 보이죠. 예, 저런 것들의 컨테이너선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을 싣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수송이 가능해요. 저기 지금 24,000 TEU급 컨테이너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를 24,000개를 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만약에 컨테이너를 실는다면 몇 개 정도 실을 수 있냐면, 맥시멈 실어봐야 7개밖에 못 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로 대량물 수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예, 항공에 비해서. 항공도 장점이 있죠. 예, 빨리 운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반도체랄지 뭐 이런 경박 단순한 건 이제 항공으로 운송을 하죠. 자,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의 원거리에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관습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국내보다는 굉장히 크겠죠. 국내 거래보다는. 예.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주문한 물품은 없고 뭐 생활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다, 이런 뉴스를 접할 경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회사가 위기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엄청 올랐죠. 예. 이런 환율에 따라서 회사가 손실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무역을 학과를 들어오셔서 전공을 배우시게 되면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지할 것이냐,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무역은 산업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수출 무역.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해서 하자. 그게 국제 분업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생산 요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질 좋고 저렴한 그런 것들을,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와인을 정말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든지, 또 사시사철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역의 덕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요. 조사에 의하면 업종별로 어떤 기업 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13억 정도를 수출을 하게 되면 약 8명의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수출을 하려면 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관습, 문화, 뭐 법을 가진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안정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지금 뭐 많은 규칙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코텀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무역학과에 들어오시면 아마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가 아마 인코텀스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걸 11가지로 거래 방식을 딱 정형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FOB, 뭐 CIF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건에 의하면 어느 선까지 누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어느 지점에서 물건이 인도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놓은 게 인코터스입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국제 규칙을 알아야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역은 누가 하고 어떤 대상을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누구나 정부의 승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무역을 관리하는 기본법이 대무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무역법에 보면 무역은 수출이나 수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품목들은 사전에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하는 경우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식품이나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나 이런 품목들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걸 갖추어야만 수출 수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역의 대상은 물품이 한 80%로 주를 이루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서비스랄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그런 디지털 재화, 뭐 데이터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의 그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물품은 수출 수입을 하려면 반드시 HS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물품은 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걸 이제 HS 코드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6자리는 공통이에요. 약 12,000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무역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HS 코드를 이해하고 그걸 알아야만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역의 형태도 한번 봅시다. 이건 무역의 형태는 이걸 구분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종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수출을 하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자기 해외에 있는 거래 파트너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수출한다. 이런 게 직접 수출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에서 자기가 수출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삼성물산에다 위탁을 하면 되죠. 아니면 납품을 하면 돼요. 이런 걸 이제 간접 수출. 그래서 직접 간접 수출을 다 합쳐서 우리는 수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기술이나 브랜드, 뭐 상표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빌려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라이센싱 또는 프랜차이징 이런 것들도 다 무역의 일종이죠. 그다음에 특정한 형태의 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이 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바로 해외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외국 인도 무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남태평양에서 뭐 참치를 잡아가지고 바로 인근의 호주나 뭐 남미나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것도 무역이에요. 또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남미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가공해서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공무역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뭐 중개무역, 연계무역 굉장히 다양한 무역의 형태가 있습니다. 무역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무역을 관리하는 게 무역 정책이에요. 나라마다 무역 정책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 외환관리법 대표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통상 301조, 뭐 슈퍼 301조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라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무역 정책이 왜 필요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국내에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산업들이 다 경쟁력이 있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같은 경우에 취약하죠. 그러려면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무역 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입품,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 뭐 농수산물이나 이런 데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품의 가격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산업이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또 고용 안정 중요하죠. 그죠? 수입품들이 너무 많이 값싼 수입품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경쟁하는 그 기업들이 뭐 도산한다든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적정에 그것을 컨트롤 해줘야 되죠. 요즘 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삼겹살을 막 수입을 막 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정화시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수단으로는 이제 관세와 비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통관을 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뭐 물론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 있는 취약한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가트나 WTO 그 다음에 최근에 FTA 이런 걸 통해서 관세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FTA나 이런 걸 통해서는 뭐 관세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처럼 관세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세 말고 관세 이외의 정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버블 세탁기가 너무 잘 나가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그 세탁기 업체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1년에 몇 대만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해라.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수량을. 그런 걸 이제 쿼터라고 그러죠. 쿼터제. 또 행정 규제나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를 까다롭게 해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많은 게 기술 규제죠. 기술 규제. 그래서 뭐 인증일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수출을 하려도 그런 장벽 때문에 못 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컨트롤을 해요. 그런 걸 이제 비관세 장벽 또는 비관세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 비관세 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에 통상 문제는 이 관세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관세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그 세금 관세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놓쳤는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예시니까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입 맥주를 우리나라 수입자가 수입을 한다. 10,000원짜리예요. 원가가 10,000원짜리 맥주인데 여기 보면은 관세가 30%, 주세한 건 이제 술에 붙이는 세금이죠. 또 교육세, 뭐 환경세, 농어촌세 이런 각종 그 내국 소비세가 붙어요. 거기 또 10%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 세금이 17,000원 정도 늘어나요. 그러면 현지에서 10,000원짜리 맥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건 27,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세를 가지고 수입품을 억제하고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자, 외환과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환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결제를 하고 거래를 하려면 통화를 교환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서로 신뢰할 만한 수출을 하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그 화폐로 통화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환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외환이라는 것은 통화와 통화의 교환이죠. 그러면 환율이라는 것은 통화의 그 교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에요. 근데 1달러에 1,2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 오른 거죠. 100원이 오른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반대로 떨어진 거예요. 예전엔 1,100원을 주고 1달러를 교환을 했는데 이제는 1,200원을 줘야 1달러를 교환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환율이고 환율은 24시간 시시각각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무역을 하는 업체들은 환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미국 바이어한테 수출을 했다. 그때는 100만 달러 해서 한 12억 정도로 1달러에 1,200원이었으니까 환율이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을. 그런데 한 달 뒤에 이제 대금 결제를 받는데 그때 가니까 환율이 1달러에 1,15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출업자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11억 5천밖에 안 돼요. 5천만 원을 그냥 한 달 사이에 날린 거죠. 예, 마진이 한 4, 5%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업체들은 이 환 관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환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무역 환경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WTO, 혹시 여러분들 WTO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세계 무역기구. 전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공식 기구예요. 세계 160개국이 넘는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무역의 99%가 WTO 회원국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을 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건 왜 그러냐? WTO는 자유무역을 기조로 하고 있거든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정부의 간섭이나 보호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우리는 무역이 강국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이 되면 우리는 유리한 거예요. 보호무역이 되면 우리는 불리해요. 그래서 WTO는 우리가 가입을 해서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요. 지금도 혜택을 보고 있죠. 그리고 WTO는 이제 다자간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WTO에 가입한 여러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항공 관련된 뭐 협정을 한다. 그러면 관심 있는 국가들이 뭐 50개국 모여가지고 그걸 협정을 이루어내요. 그걸 우리가 라운드라고 그래요. 우루과이 라운드, 뭐 케네디 라운드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라도 거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 국가들이 또 따로 협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최근은 이제 지역경제통합 또는 자유무역, 그래서 FTA, RTA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FTA 강국이에요. 이 다자간 협정, WTO의 다자간 협정이 너무 오랜 시간을 걸리니까 어떤 경우는 한 라운드를 마치는데 1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맞는 국가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관세나 이런 것들을 없애거나 관세를 대폭이나 하거나 품목별로 다르죠.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시장처럼 내수 시장처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작고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FTA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경제 영토라고 그래요. 경제 영토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나라가 58개국하고 지금 그 협정이 돼 있는데 58개국 안에는 뭐 유럽연합이랄지 그 하나로 한 국가로 보면 또 아세안 그런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 주요한 국가들하고는 다 FTA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GDP의 85%가 를 차지하는 국가들하고 우리가 FTA 협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무역 정책의 기조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 거기에 플러스 양자 간의 FTA, 자유무역 협정을 두 개의 축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출을 할 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얘기를 한다면 몇 날 며칠 해도 부족할 텐데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맛보기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건대무역학과에 국제무역학과에 들어오셔서 이 수출 절차나 이런 것을 배우시고 또 지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 이걸 흔히 우리가 마케팅 단계라고 하는데 어떤 품목을 수출할 것인가 그걸 정하고 또 수출을 하려면 타겟 시장이 있어야 되죠. 그 시장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죠. 그걸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동시에 거래선을 발굴해야 돼요. 바이어를 찾아야 되겠죠. 내 물건을 사줄 바이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역 전시회, 트레이드 쇼에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이마켓플레이스, 알리바바나 아마존 뭐 이런 데 올려서 제품을 올려가지고 바이어를 찾기도 하죠. 예. 그리고 바이어를 찾으면 바로 계약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를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시장 조사를 하고 또 프로포절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역 계약은 오퍼하고 억셉턴스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인데요. 오퍼라는 개념은 내 물건을 이렇게 팔 의향이 있습니다 하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걸 오퍼라고 그래요. 그걸 100% 수용을 하면 억셉턴스가 되는 거고 그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형식이 딱 정해지지 않다. 비정형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계약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뭐 심지어 구두로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계약이 끝나면 이제 이행을 해야 되죠. 마지막에 이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수출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업체한테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돈도 빌려주고 무역금융이라고 그러죠. 또 뭐 부가세나 이런 것들도 영세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요. 예,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준비되면 그걸 운반할 수단이 필요하겠죠. 배나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전기선이에요. 컨테이너선. 이건 전기선이라는 것은 전철이나 버스처럼 일정한 노선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전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건을 실어서 수출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원유를 뭐 수입을 한다 아니면 곡물을 수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벌크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전기선을 또 빌려서 운반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통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수출 신고나 수입 신고나 이런 통관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물품을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야드라고 되어 있죠. 저기 컨테이너 항인데 저기 가면 컨테이너가 막 쌓여 있죠. 저기 지금 수출하려고 실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건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배에서 지금 내려서 또 내륙으로 이송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저기 보이는 이제 그 겐트리 크레인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그 물건을 들어서 이제 배에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다 한 업체가 채울 수 없으면 여러 업체를 같이 채워서 한 컨테이너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죠. 저기 CFS라는 데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선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하면 돼요? 돈 받으면 되죠. 예, 대금을 이제 받으면 돼요. 대금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제 무역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정말 빠르게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전공하시고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하여튼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국제무역학과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무역학과 전공체험 시간을 진행하게 될 국제무역학과 정민교, 김성빈입니다. 지금부터 국제무역학과 전공체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공체험 시간에는 무역학과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후 직무를 미리 학생 신분으로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직대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업송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같이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업송장 작성 시간은 조금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무역학과로의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유익한 활동이 될 것이니 열심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무역학과로의 진학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무역학과를 졸업 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역학과 졸업생들이 졸업 후 맡게 되는 대표적인 직무 4가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역의 꽃이라고 불리는 해외영업입니다. 해외영업직은 드라마 미생을 보셨다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해외영업직은 무역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직무로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외국에 있는 바이어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타겟 시장이 해외라는 데에서 국내 영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어에게 우리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 그리고 관련 무역 지식, 그리고 적극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인기가 많은 직무 중 하나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잘 많은데요. 마케팅은 영업활동을 기획해 줌으로써 보조하는 일을 뜻합니다. 흔한 광고 회사의 광고 홍보 활동과는 좀 다른데요. 마케팅에서는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프로모션, 매출 계획 등의 업무를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마케팅직에서 영업활동을 기획해주고 이를 토대로 영업팀에서 매출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는 물류직인데요. 물류직은 전산을 이용하여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IT 기술 등 첨단 기술과 연계되어 더 효율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공급 사슬 관리도 이 물류직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직입니다. 고등학생 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직무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수입 구매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영업과의 정반대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영업은 우리나라의 제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구매직은 해외 업체에서 국내로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4가지의 직무 중에서도 저희 지탭 사업단은 해외 영업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탭은 글로컬 트레이드 엑스퍼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즉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을 의미합니다. 상업통상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며 약 20개의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탭은 저희와 같이 교육받은 대학생들이 중소기업 혹은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학생 신분으로서 미리 수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대학교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어연구관 3층과 4층 2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명함도 제작해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진출은 필수적인데요. 건국대학교 지탭 그리고 협력업체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여 해외 바이어분들을 만나 판매하는 활동도 저희는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벌써 베트남 호치민, 일본 도쿄,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에 참여하였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오사카, 그리고 또 미국 라스베가스 등 더 많은 해외 전시회에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일본 선물용품 전시회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요원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김성민 요원인데요. 혹시 해외 전시회 나갔던 소감이 어떠신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팀이 7월 초에 칼가방 제품으로 일본 선물용품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직접 바이어들과 소통하면서 뜨거운 수출 현장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체험을 해보면서 저 또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전시회 외에도 지탭 요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 상담회입니다. 시차로 인해 사무실에서 줌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해외에 직접 나가서 바이어와 만나 상담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올해 초 저희 지탭 요원들이 두바이에 가서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탭 요원들은 해외로 오가며 기업의 수출 업무들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지탭의 해외 영업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해본 표인데요. 먼저 노란색은 바이어 발굴 과정, 그리고 초록색은 바이어와 콜렛을 하며 조정하는 과정, 그리고 분홍색 부분은 실질적인 수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이어 발굴 과정의 경우
저희 지탭에서는 구글링, 알리바바, 또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분들께 카탈로그 등을 송부하며 가격, 수량 등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되면 서류 작업을 통해 조정 사항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배워볼 상업송장도 이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서류에 기록이 남는 작업이다 보니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후 서류상 작성된 결제 및 운송 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제품을 발송하면 전반적인 수출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상업송장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쓰이는지 대해서는 여기 계신 김성민 요원께서 마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송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특히 상업송장을 같이 작성해 보면서 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장이란 보시다시피 수출하는 매매 상품을 멀리 떨어진 외국의 수입지로 발송할 때 짐을 받을 사람, 즉 수입자에게 보내는 상품의 명세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무역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수증 또는 명세표 역할을 하는 문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송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송장의 종류에는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이 있는데요. 이러한 송장에는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주소, 상품 수량 및 단가 등이 핵심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선 견적송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미리 발송된 견적서입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수출자가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제품의 수량과 금액을 수입자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용도로 작성되는 송장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견적송장의 경우 실제로 저희 지탭 사업단이 맡고 있는 애완용품 업체의 송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제품명과 가격,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상업송장입니다. 상업송장은 앞에서 보셨던 견적송장을 바탕으로 작성하지만 보다 확정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명세서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송장 또한 저희 팀이 작성한 상업송장인데요. 보시면 견적송장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업체의 주소지나 결제 조건, 선박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물건이 발송되기 전에 수입자는 이전에 보신 견적송장을 받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끝나면 수출 준비가 된 수출자는 상업송장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내역을 통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이러한 송장을 전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업송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지탭 사업단은 현재 화장품과 주류를 포함한 식품류,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애완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건국대학교 지탭 사업 국제무역학과에 들어오셔서 지탭 사업단에 참가하거나 또는 졸업 후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있을 텐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겠지만 무역은 아무래도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느낌이 가는 대로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시간이 끝난 뒤에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맞춰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품목을 수출하는 가상의 업체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업송장 같이 작성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우시죠? 상업송장에는 이처럼 다양한 칸들이 기입되지만 학생분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맞춰보시면서 추후 진로를 설정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1번은 셀러, 즉 수출자인 학생 여러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해 주신 가상의 업체명과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컨사이니, 수화인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수입자를 뜻합니다. 아까 생각해 보셨던 수입국의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선적일자, 5번은 선박 또는 항공 편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6번과 7번은 각각 수출국의 출항지, 수입국의 도착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8번은 상업송장의 고유 번호 및 발행 날짜를 적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상업송장의 고유 번호는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팀은 날짜를 먼저 기입한 뒤에 저희 업체명과 상대방 업체명의 앞글자를 딴 뒤 마지막으로 서류 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고유 번호도 재치 있게 작성해 보시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어떤 기업과 거래를 했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0번은 기타 참조사항, 결제 조건이나 거래에서 특이사항 등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아래 12번부터는 수출하는 제품명, 수량, 단가, 총액 등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해 보신 수출품에 관한 정보들을 낱낱이 기입해 주시면 상업송장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드린 정보들은 유익하셨나요? 이제 지탭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지원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국대 지탭은 매년 약 30여 명의 새로운 기수를 선발합니다. 이 30여 명 중 한 3분의 1 정도는 학과 학생들로 국제무역학과가 아니더라도 무역에 관심이 있는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통 전공 과목을 어느 정도 수강한 3, 4학년들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입학 후 바로 지원하시기보다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하신 후 3, 4학년 때 지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료 혹은 인증 조건에 공인 외국어 점수와 학점, 자격증 등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 이것들을 먼저 해보시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의 전시회 활동 사진이 궁금하거나 기타 다른 활동들을 궁금하시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국대 지탭 인스타 계정을 통해 참고해 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탭 외에도 여러분들이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입학을 위해 궁금한 질문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해 보았는데요. 중복되는 질문들을 크게 종합하여 크게 생활기록부, 향후 진로, 인재상, 그리고 무역학과의 전망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학과와 교과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관련 활동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무역에 대한 관심을 다방면으로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 시사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활동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수출하고 싶은 품목이나 수출하면 잘 될 것 같은 품목을 호기심 삼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수출해보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시장이나 경제 현황을 알아보는 활동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작성해본 상업송장 체험도 무역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제무역학과의 진출 분야,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무역학과라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진출 분야는 아무래도 해외 영업직일 것 같은데요. 물론 해외 영업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많지만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분야, 유통업과 같은 물류 분야 또는 구매직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와 같은 공기업 또는 금융업에도 다수의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입학하게 되시면
무역학부터 시작해서 경제학까지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희망하는 직종에 맞게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보시면서 진로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학교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에 국제무역학과에서는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나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와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건국대학교의 경우 실천적 사회인, 창의적 전문인, 선도적 세계인이라는 글로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학과의 같은 경우는 바이어에게 낯가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적극성, 그리고 외국어 능력, 그리고 도전 정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도 없고 시장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 혹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고 우리가 쓰는 많은 물품들이 수입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즉 무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만큼 무역학과의 전망도 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실시간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먼저 매년 해외 전시회를 하시나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탭은 매년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 다시 올해부터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해에도 매년 몇 번씩 해외 전시회를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보통 지탭은 팀제로 활동하는데 한 팀당 한 해외를 2번 정도 나가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수님의 학과 소개, 전공 특강 시간 이후 저희가 진행한 전공체험 시간까지 다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학생분들께 학과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더보기란에 만족도 조사 링크가 게시되어 있으니까 만족도 조사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국제무역학과 전공체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